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가 있는 날인데 오늘의 역사 시간에는 12월 셋째 주에 있었던 역사 속의 사건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금치로 만드는 요리 준비해 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죠. 네. 이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추워졌는데 날씨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3에서 8cm,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 북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7.3도, 대전은 영하 7도, 광주는 영하 4.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조금 오를 텐데요. 서울은 2도, 광주는 7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청년 1인 가구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인다입니다.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이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도요,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네. 다만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제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서울과 같은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무조건 이 청약 가점 순으로 이 일반 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요, 가점제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과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또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서는 20, 30대 청년층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일반 공급 당첨자 중에서 60%, 60에서 85제곱미터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도 당첨을 노려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가 부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반대로 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일반 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이 가점제 물량을 보충을 해서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50에서 8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0%에서 이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중소형 주택에서는 추첨제를 좀 강화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 외에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말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동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규제 지역 내에 분양된 이 주택 물량 가운데 미계약으로 발생하는 이 무순위 청약은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 2021년 5월 이후에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을 해온 건데요. 최근에 금리가 인상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이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계약률 저조로 인해 무순위 청약 전환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약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 예비 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던 것을요 180일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 수의 비율도요 가구 수의 40%에서 무려 5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중개사들이라든지 세무사들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는데 이게 좀 심플하게 좀 돼서 일반인들도 좀 알고 내가 살 집 내가 좀 갈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보험 사기 잡으면 최대 20억 받는다입니다. 보험 사기 의심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요. 현행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최고 한도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요.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건, 그러니까 6.9% 증가했습니다. 네.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우수 제보건에 지급한 포상금 총 8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6%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보험 사기의 신고 최대 포상금이 10억 원이 됐다는 것도 저는 놀라운데 네. 이제 이게 2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에서는요, 이 보험 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수 제보자를 상대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적발 금액 구간도 단순화해서 구간별 포상금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5억 원 이상 적발한 금액의 경우에는 3억 원 간격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 지침에서는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 5억 원 초과 금액의 0.5%까지 더한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7억 원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포상금이 60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1,000만 원에 더해서 5억 원 초과 금액인 2억 원의 0.5%가 추가돼서 1,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5억 원 미만 적발 금액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적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러한 포상금은요.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공동조사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고요.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조사하는 사고건은요. 해당 회사의 자체 기준으로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감형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에 이 초등학생을 불러내서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를 하고요. 징역 9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네, 사건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강원 지역의 한 스키장 인근에서 이 스키 강사로 활동하던 가해자 A씨는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이던 이 B양을 불러낸 뒤에 무인 모텔로 데려가서 성매매를 권유를 했는데 이를 거부
거부를 당하니까 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A씨는 이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들을 통해서 B양을 불러낸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B양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요.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한번 받아봤더니 스키 강사 A씨가 파티를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겠다. 30분 뒤에 집 앞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A씨 차를 타니까 차 뒤에 잠시 뒤에 함께 있던 이 중학생,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은 내렸다고 하고요. A씨가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서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와 성매매를 이 피해자에게 권유를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한 달에 3번만 본인과 놀아주면 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또 반항하면 때린다라고 하면서 협박과 폭력 행위를 이어갔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거 정말 죄질이 안 좋은데 네. 아니 어떻게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형이 됩니까? 네, 소폭이지만 감형된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앞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또 재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요. 소폭 감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것도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네. 쏘리 이러면 끝나는 건가? 그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날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만 잘해줘도 면역력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이럴 때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가시죠.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반해버린 우리 농산물. 인삼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삼으로 건강하게 겨울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삼을 즐겨 먹는다는 양민아 씨 가족. 엄마의 요리 솜씨는 첫째 아들 하랑이도 인정한다는데요. 우리 엄마는 건강한 걸 많이 해줘서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그 비결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뭐하고 계세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 겨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인삼은 아이들이 먹기엔 좀 거시기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거 그대로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요리를 잘만 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투정 한 번 없이 인삼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삼 요리 첫 번째 비결, 바로 잘게 잘라주는 겁니다. 잘게 다져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기 좋아요. 다양한 식감과 맛을 위해 부추와 버섯도 함께 준비해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재료들이 어떤 요리로 탄생할까요? 인삼과 비슷한 크기로 다 이제 잘라줬어요. 아하! 어른도 아이도 좋아하는 인삼전이네요.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만들기도 쉬워서 자주 먹는 요리라 하네요. 궁합이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또 훨씬 좋습니다. 양민아 주부가 선택한 인삼의 짝꿍, 바로 단호박인데요. 단맛과 쓴맛의 조화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응? 아니 근데 지금 뭔가를 넣은 것 같은데 뭘 넣으신 거요? 버터 넣었어요. 버터. 빨리 이제 자연스럽게 녹으라고 숨겨놨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밀가루 잘 섞어주더니 또 전을 붙이는데요.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인삼은 언제 등장하는 거요? 설마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 물놀이 호박전 위에 뭔가를 차곡차곡 올려놓습니다. 저 하얀색 재료 저거 아무리 봐도 인삼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호박전을 부치기 전에 인삼을 얇게 썰어서 미리 준비해 두셨군요. 함께 먹으면 어울리는 채소들도 같은 크기로 잘라놨습니다. 달달한 호박전 위에 인삼과 채소 고기 올리고 부추로 깔끔하게 묶어주면 단호박 인삼말이가 완성됩니다. 고운 색감부터 침샘을 자극하니 누가 이 요리를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기 나도 한 입 좀 주부러 안 돼갔어요? 야? 고기도 같이 들어가고 소스도 또 달콤 짭짤하니까 몸에 좋은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또 먹지 뭐 하고 또 잘 먹게 되죠. 맛있는 냄새가 나니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배고프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다림에 지쳐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데요. 응? 뭐시오 이게? 인삼차요? 대추차요? 어? 인삼하고 대추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라서 이렇게 좀 인삼하고 대추를 같이 차로 끓여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대추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배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삼차가 완성됩니다. 색깔이 아주 고구만. 에? 엄마가 차린 인삼밥상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때? 맛있지? 한이 어때? 맛있어? 크닥크닥해져. 크닥크닥. 어때? 맛있지? 깜짝아. 엄마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어? 알아맞혀봐. 두 글자야. 인삼. 어떻게 알았어? 아 귀여워. 인삼에는 영양분도 풍부한데요. 인삼은 원기 회복, 또 면역력 증진,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컴파운드 K가 암을 발생시키는 세포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삼 드시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고궁에서 울려 퍼지는 가야금 선율. 뭔가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부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이게 글쎄 우리나라 문화재라 하네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인삼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인삼 가공품을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드리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국을 만드는데 인삼을 먹어서 그런지 힘도 별로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삼의 위상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계획도 있다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농경 분야 최초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인삼의 재배 방식과 문화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더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죠. 오랜 시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귀한 인삼,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삼 화이팅!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 12월 셋째 주엔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몇 년으로 갈까요? 1598년 음력 11월 19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598년 음력 11월 19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날입니다. 네. 안타까운 날이네. 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말 다들 아시죠? 그럼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납니다. 서울의 건천동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는데 지금 을지로예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분이셨구나. 네, 그런데 이 건천동이라는 동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이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동네 얘기를 해요. 거기 옛날 정인지 김종서 장군도 이 동네 살았고 우리 때는 누가 사냐면 유성룡, 이성룡, 이순신 그리고 원균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순신 하면 꼭 따라 나오는 그 원균이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원균이 1540년생이라서 5살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균은 이순신 장군의 동네 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동네 형뿐이 아니고 동네에서 이순신 장군의 형들 두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같이 친구였을 테니까 형의 친구면 진짜 형님이네. 맞아요. 네.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형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이가 계속 안 좋잖아요. 자, 어릴 때부터 이순신은 이 동네에서 말타기, 활쏘기, 전쟁놀이 이런 거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묵과의 급제에서 무신이 되게 돼 있죠. 이순신 장군 32살에 묵과의 급제에서 여러 관직을 전전합니다. 5년 동안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 1591년에 아주 파격적인 승진을 해요. 종6품 정읍현감에서 갑자기 정3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지금으로 치면 6급 주무관이 3급의 부의사관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갑자기. 겁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 네, 이때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이거는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는데 왕이었던 선조가 더는 말하지 마라 해가면서 막 고집을 해서 관철을 시킵니다. 한 번에 7등급이면 7등급이요. 정말 파격적인 인사거든요. 그럼요. 네. 과감한 인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임진왜란 한 해 전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일본이 침략해 올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유능한 사람에게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게 해야겠다는 게 선조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보다 바로 전에 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원균이에요. 네, 원균을 여기 올리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반대의 이유가 원균이 전에 지방관으로 있을 때 성적이 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균이 올라가질 못하고 대신 동네 동생 이순신이 그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원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묘했겠는데요. 네. 그런데도 원균은 어찌어찌 또 운동을 해가지고 전라좌도의 바로 옆이 경상우도거든요.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로 와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 원균은 화가 많이 났겠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거 자리도 뺏기고.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전라 자수사 임명되면서 이순신이 그 임진왜란을 잘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 임명된 지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전쟁에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그 승리한 전투 한번 지도에서 보시죠. 5월 7일 날 옥포, 6월 2일 당포, 7월 8일 한산도, 9월 1일 부산포. 이것이 이제 유명한 큰 승리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자, 이걸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육지하고 가깝네요. 맞아요. 바로 육지 근처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승리가 전부 1592년 한 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렇게 뭐 승승장구하니까 일본 군들은 이순신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땐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593년 1월로 가면서 전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원조하겠다고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명나라 군대가 일본하고 싸우지를 않고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싸워야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군을 그냥 두느냐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명나라 군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말로 하면 그거 뭐죠? 전시 작전 지휘권 이게 조선에 있지를 않고 명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 네, 싸우지를 못하고 그냥 네. 속만 끓이고 있게 됩니다. 근데 전투는 없었어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태세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동안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모든 수군을 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 조선 수군의 최고 관직입니다. 그런데 또 이 관직을 가지고 경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원균? 네, 원균이에요. 사사건건 부대네. 네, 그래서 원균이 밀리고 나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원망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때 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은 원균 험담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저런 몹쓸 인간 뭐 이래가면서 일기장에 쓸 정도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그 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다가 협상이 깨지고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정유재란이고 1597년의 일입니다. 자, 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 군부에서 이런 판단을 해요. 수군이 먼저 부산 쪽으로 가서 일본군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수군 전문가였던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일본 쪽에서 이간책을 쓰는데 이게 또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파직, 하옥 뭐 이런 게 나오고 백의종군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고 파직된 이순신 장군의 후임으로 통제사가 된 사람이 또 원균이에요. 네. 아니 이순신 장군님이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원균은 공격을 감행하지 않나요? 원균도 공격을 꺼려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이 일설에 의하면은 데려다가 곤장까지 쳤다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원균이 어쩔 수 없이 이 전투에 나갔다가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패를 당하고 자기도 죽음을 당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임진왜란 최대의 조선군의 패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통제사로 이제 복귀를 하죠. 복귀해서 보니까 남아있는 조선 수군이 120명. 와. 배는 너무 적다, 불과 12척. 이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대에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구나. 네, 그 12척 배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12척의 배를 모아서 다시 일본군과 싸우는데 133척과 싸워서 31척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죠. 이렇게 해서 빼앗겼던 제해권도 되찾고 수군을 복구하는 데 성공해요. 대단한 거죠. 12척으로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선 수군을 복구해내는 그 정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1598년 8월 달에 일본에서 이 침략의 원흉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전쟁을 중단하고 무조건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명나라에선 이걸 그냥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노량에서 퇴각하는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전사하신 거죠. 자, 이때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불과 53살이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그 노량, 지도에서 남해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적인데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의 영웅이 임진왜란이 끝나는 날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로움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안 죽었어. 네. 어디로 숨으신 거야. 또는 그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고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마지막 날 임진왜란의 영웅이 전사했다. 자, 이거죠. 자, 이 전쟁 중의 활약으로 볼 때는 전쟁 뒤에도 많은 일을 하셨을 뿐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워낙에 왕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전 백성이 이순신 하니까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아주 재밌게 잘 네.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12월 셋째 주 오늘의 역사 다음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1950년, 예, 이때면 12월 15일이면 전쟁이 한창 있을 때 아닙니까? 6.25 전쟁? 맞습니다. 1550년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참 진행될 때죠. 네. 12월 15일 날은 6.25 전쟁으로 북상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남쪽으로 후퇴한 날입니다. 흥남부두에서 모여서 후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하죠. 네. 이거 영화에도 나와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네, 한번 네. 보실까요? 네. 네, 다들 배 저 타기 장면 위해서 막 기억나요? 달리죠. 네. 예, 저때 주인공 황정민 어릴 때 여동생하고 헤어지고 맞아요, 나중에 찾게 맞아요. 되고 그러죠. 저 때부터 피난, 눈물 났어요, 사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배를 탄 사람이 있고 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저때 다 헤어지고. 그렇죠. 예. 저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때 왜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네. 흥남부두 철수작전 맞아요. 얘기 많이 나오고 그때 거기 있으랬잖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눈물 나죠. 예. 자, 흥남 철수작전은 우리 저 인천 상륙작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북상을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통일이 곧 되나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됐어요. 중공군이 너무나 빨리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육로로 후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남항에서 배를 타고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집결을 해요. 네, 지금 뭐 영화에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이 네. 배를 타기 위해서 저랬고 그때 이산 가족들 너무 많이 생겼고 노래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노래. 이거죠. 알죠, 이 노래. 저는 이 노래가 그 현인 아저씨가 바람참 흥남부두 이렇게 부르는 게 그때 우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저 혼자 막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진짜 심금을 울리는 노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슬픈 노래인데 어쩐지 이게 흥겹게 들리는 게 왜 그러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때는 정말 뭐 피난민을 다 데려가고 싶어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내려가지 못했던. 근데 이때 또 피난민을 도운 영웅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는 적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에 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배가 하나가 있어요. 화물선입니다. 미군의 수송선인데 메로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이 배의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최대한 피난민을 싣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 자 그러면서 14,000명 정도의 피난민을 실어서 거제도까지 운송을 해줍니다. 자, 12월 23일 날 흥남을 출발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네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네. 그런데 기적이 또 하나가 일어나요. 배에 탄 사람보다 내린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 잘못했나요? 어떻게 그래요? 네, 배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유. 네. 진짜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많네요. 네, 오늘날 하면서 이 배 탔을 그 부모들의 심정이 참 또 와닿는데요. 네. 이 미국 사람들이 배에서 태어난 이 5명의 아이에게 김치 파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막 미국 애들 태어났으면 피자 파이브였겠네요. 그죠? 네, 그랬겠죠. 김치 파이브. 김치 파이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네요. 선물인 거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네. 대단한 일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12월 24일 날 마지막 배가 출발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흥남부두는 폭파를 시켜요. 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었던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흥남 철수작전. 자, 바로 12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끔찍했던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다음 연도로 가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또 몇 년도로 갈까요? 1987년 12월 16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7년 12월 16일은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이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수많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이 선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6년 만에 부활된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서 실시된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네, 역사적인 그날의 뉴스 한번 보시죠. 전 세계인의 깊은 관심 속에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 13,657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 정각 투표가 시작되자 소중한 한 표의 책임을 절감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고른 대통령 후보에 기표했습니다. 직선제, 내가 뽑은 대통령. 근데 저는 그렇죠. 더 궁금한 게 저때 저 대한 뉴스 했던 저 아나운서 선배를 꼭 만나고 싶은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뭐 말투가 있죠. 네. 이때 선거가 원래 간선제로 뽑다가 네. 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선거였죠. 네, 13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2, 3, 5, 6, 7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였고 나머지는 전부 간선제였어요. 특히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8대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이 선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체육관 선거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늘 박정희 대통령만 당선이 되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선거 끝나면 이번 박 대통령은 누가 됐대? 이런 말도 이름이 계속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네. 늘 박 대통령이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박 대통령이 이제 5번 임기를 해요. 그러다가 유신 체제가 끝난 다음에도 헌법이 고쳐졌지만 직선제로 바로 들어가질 않아서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2번 11대 12대 대통령에 연속 당선됩니다. 이때도 간선제였어요. 그러다가 198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 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온 국민이 호헌 철폐, 이러면서 직선제 쟁취하기 위해서 다 거리로 나섰고 그게 1987년이고 6월 항쟁 그 유명한. 네, 맞아요. 6월 항쟁으로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니까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포함된 소위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가 된 건데요. 이게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가 이제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장기 오랜 동안의 군부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았는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질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민정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이 세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고요. 선거 결과는 노태우 후보가 36.64%를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인가 그쯤인데 그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나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참 결국에는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던 게 대통령 후보별로 그 지역 감정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이 지역 감정, 이 대구 경북에서는 노태우 후보, 부산 경남은 김영삼 후보, 그리고 또 이 호남에서는 김대중 후보, 충청도에서는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몰표를 얻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지역 감정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신삼국 사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살핀 것처럼 대통령 직선제는 그 당시 국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있을 이 대통령 선거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월 셋째 주 이번엔 몇 년도로 갑니까? 1939년 12월 15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1939년 이날은 세계 최고의 영화라고도 불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미국에서 개봉된 날입니다. 그게 이때입니까? 네. 39년이에요? 네, 193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이에요. 이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다니. 정말 그 당시 미국의 영화 만드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고요. 흥행도 엄청나서 물가를 환산하면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고 네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도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네, 1957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그때 수도극장이라고 모르시죠? 뒤에 스카라 극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지금은 복합상영관 나오면서 다 네. 없어졌지만 서울에 몇 개 있었던 개봉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개봉이 돼서 비비안 리, 클락 게이블 기억나시죠? 네. 이 두 사람이 아주 돌풍을 일으킵니다. 자, 232분,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로서는 아주 드물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 4시간짜리 영화를 이제 보는데 옛날 영화 어떠세요? 아니, 저 영화는 지금 봐도 너무너무 멋있죠. 네. 저도 저 영화는 극장에서 봤는데요. 네. 이 필름을 돌리는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름 돌아가는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화면에 그림자가 비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영화 보는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간 거기까지 보고 나오고 입석이 있어서 서서도 보고 네. 정말 옛날 영화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엔 극장에 또 이렇게 난로가 있었어요. 극장 안에요? 그래서 그 난로가 있어서 그 뒤에 앉아있으면 기둥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고 이렇게 하고 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 뒤에 자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근데 이제 난방이 안 되니까. 그리고 틀긴 틀어야 그때는 뭐 되고. 대한극장, 국도극장, 스카라 뭐 이렇게 네. 개봉관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영화 유명한 거 하나만 딱 나왔다 하면 줄을 얼마나 섰는지요. 추워서 발 동동 구르면서 네. 그러면 누가 딱 와요. 안표 하나. 그때 안표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요? 무슨 영화에 안표가 있는 시절이 있어? 영화에 안표가 있어요. 네. 안표는 영화에서 시작된 그럼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근데 그 비비안의 주인공이 보면은 캐릭터가 할 말 다 하고 뭐 강한 성격인데 그 당시 분위기는 주체적인 여성의 캐릭터가 이렇게 좀 없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락 게이블이 아니라 비비안 리예요. 비비안 리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로 나오죠. 원래는 부잣집 큰딸, 아주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그 고생을 해 가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특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좌절하던 중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God is my witness, they're not going to lick me. I'm going to live through this, and when it's all over, I'll never be hungry again. No, nor any of my folk. If I have to lie, steal, cheat, or kill, as God is my witness, I'll never be hungry again. 정말 저 명장면이죠. 나에게 주먹을 다짐한 쥐고. 네. 네. 이런 저기- 진취적인 여성이 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주목받았겠네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저기 보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이 대목이 그 당시 1957년이 한국 상황이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예. 전쟁에 폐허가 된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그러네. 굉장히 공감을 얻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긴 영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이 비비안 리가 다짐하는 그 장면. 명대사가 있죠. 명대사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예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I'll go home. But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와. 아니, 지금도 보면 저 감동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주말의 명언 지금 없어졌지만 네. 예전에 왜 신년 되고 이러면 빰빰빰빰. 영화 틀어줄 때 꼭 저거 나왔죠. 예. 아, 오늘 멋진 영화까지 멋진 소개해 장면이네요. 주셨습니다. 오늘의 역사 유익하게 알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시금치 가지고 요리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시금치가 제철인 모양이에요. 아, 그럼요. 요새 굉장히 춥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는요. 면역력도 살리고 단맛도 살리는 시금치가 아주 제격인데요. 특히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남해 시금치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시금치 가지고 2가지 메뉴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시금치 불고기입니다. 시금치와 고기가 합해지니까요. 그야말로 밥도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금치 달걀 죽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스산하게 추운 날 한 그릇 뚝딱 잡수시면 정말 진미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시금치 하면은 네. 국이나 나물 이것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 불고기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또. 그래요? 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일단 시금치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네네. 시금치를 좀 다듬어야 되겠죠. 시금치 보면은요, 요 앞쪽에 이렇게 분홍색의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요거 정철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전 자르죠.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럽니까? 예, 살짝만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뭐 흙이라든지 잔털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금치가 이렇게 약간 도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4등분 해서 이렇게 좀 찢어주시면 플러스 시금치를 모양으로, 예. 예, 아주 맛있게 이렇게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노릇노릇하잖아요. 네네. 요게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요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금치는 요 밑에 뿌리 부분부터 요 잎까지 약간 노릇노릇하게 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겉잎이 네네. 약간 노릇노릇하면 그런 거 좀 잘라내시면 되는데요. 요거 그냥 말끔하게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씻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해풍에 자란 거기 때문에 네.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에다가 여러 번 헹군 다음에 요걸 네.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도 시금치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이 시금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 헹구는 물이거든요. 네네. 요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이 소금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네. 시금치가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네. 이 푸릇푸릇한 색깔이 훨씬 더 진해지면서요. 오, 색이요? 네. 오. 그리고 이 시금치가 굉장히 그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의 효과가 또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시금치를 잘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소금으로 한번 헹군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는 조금 굵으니까 요건 조금 더 잘라낼게요. 이렇게. 아, 소금으로 씻으면 시금치가 색이 살아난다는 거죠, 또. 예.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이게 초록잎이니까 이 초록잎이 조금 살아나야지만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거 좀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왜 시금치하고 고기를 합했냐면요. 이 시금치가 굉장히 면역력이 좋고 이게 비타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단백질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요거 고기를 준비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불고기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썬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불고기 그러면 재워 놓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금치랑 같이 먹는 불고기는 재워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금치랑 같이 볶게 되니까 연육이 또 충분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장도 연육이 충분하게 되도록 양념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거는 재우지 않고 바로 씁니다. 크기는 한 사방 한 5cm 정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방 5cm 정도면 아주 정확하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고기 상태도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주 네. 좋은 고기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금치도 준비가 됐고 고기도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 느타리 버섯. 근데 만약에 집에 느타리 버섯 말고 네. 새송이 버섯이나 표고버섯이 있다 그러시면 그걸 같이 준비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느타리 버섯은요 좀 굵게 찢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오랫동안 재우지 않고 먹을 거기 때문에 바로 익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지금 표고버섯을 많이 준비해놨어야 하시는 분들은 표고버섯 그 물에 살짝 불린 다음에 네네. 그 물 가지고 양념장 만들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불린 거 가지고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느타리. 불고기 할 때는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대파죠. 대파도 이렇게 굵게 이렇게 썰어서 편썰기 네.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양념장을 먼저 좀 이렇게 혹시 생방송 중에 믹서기가 안 돌아갈까 봐 요거를 미리 한번 예비로 만들어 왔거든요. 다 갈아놨네요. 네, 요거는 먼저 좀 이렇게 해놓고 살짝 불에 먼저 네. 익힐 거예요. 약한 불로 해주세요. 네. 자, 일단 믹서기를 하나 준비를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저걸 할 거예요. 뭘 할 거냐 하면 요 배. 예. 배를 좀 넣을 건데요. 배는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요거는 반 개예요. 반 개. 예, 반 개를 넣으면 훨씬 더 연육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기가 감칠맛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배 이렇게 깎아 놓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양파 먼저 넣고요. 양파. 불고기에는 또 양파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늘 마늘은 따로 넣으세요 했는데 요번에는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발효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마늘도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넣고 네. 요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매운 고추. 청양고추예요. 네네. 청양고추 한 개만 넣어주시면 고기에 잡내가 없고 고기의 감칠맛을 훨씬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거 네. 한 개만 이렇게 토막 내서 넣어주시고요. 이게 혹시 연육 작용도 하나요? 매운 고추가? 요거 매운 고추가요. 연육도 할 뿐만 아니라 고기를 살짝 부드럽게 하고 고기의 네. 잡내를 없애주죠. 그리고 이 간을 내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일부러 감칠맛 나게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네. 자, 그랬으면 네. 고기에 맞춰서 제가 양념장을 준비했어요. 여기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6큰술.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 예, 맛술 2큰술. 이렇게 넣고 요걸 먼저 좀 갈아주세요. 맛술들은 맛술에 청양고추면 잡내는 거의 잡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불조수님은 지금 저거 갈고 있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약불로. 약한 불로 끓이고 있죠? 네네. 자, 이렇게 좀 세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세게 갈은 거 가지고 이제 제가 양념장을 만들 건데 네.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양념장을 이렇게 끓여요. 아무래도 믹스에 갈기 때문에 거품이 네. 좀 생기죠. 네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고 하냐면 요거부터 먼저 넣어요. 고기를. 네네. 와, 간이 싹 될 것 같아요. 네. 얇은 완전히 고기에 배죠, 요게. 저렇게 양념장을 그대로 담그면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으로 고기를 풀어가면서 살짝 익혀주세요. 뭉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러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럽게 익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불고기 야, 맛있죠. 맛있는 냄새 향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또. 보통은 우리가 불고기를요 이렇게 재워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재우지 않고 바로 양념장에다가 넣고 바로 익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익혔어요. 이렇게 해도 양념이 잘 배이네요. 네. 네. 제가 생방송이라 이게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요. 그죠. 미리 여기에다가 보세요. 느타리 버섯하고 고기하고 대파를 먼저 넣고 이렇게 익혀놨어요. 네. 자, 익혔으면 여기에 넣을 거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시금치예요. 시금치를 마지막에 넣네요. 네, 왜냐하면 네. 시금치를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에 의해서 시금치가 어때요? 누렇게 뜨겠죠. 아. 그럼 먹음직스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시금치의 단맛과 함께 그 싱그러운 맛을 느끼려면 이렇게 고기랑 느타리 버섯이랑 대파가 넣여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야 굉장히 불고기가 싱그럽게 맛있어요. 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볶아줄 거예요. 이야, 색감이 확 사는 게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아우, 정말 시금치를 넣는다는 건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불고기에. 생소하죠. 네. 근데 요게요, 굉장히 시금치의 그 향과 맛이 좋아서요. 아마 잡숴 보시면 앞으로 불고기에는 시금치 꼭 넣어야 되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세요. 네. 예전에 그 불고기판 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지글지글 불고기 구워서 먹으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국물이 옆으로 맞아. 이렇게 싹 둘러지잖아요. 거기에 거기다 밥, 달걀 딱 푼다. 그죠, 맞아. 달걀 풀고 밥 비벼 그리고 먹고. 그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최고죠. 이 국물에다 밥 비벼 먹으면요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요걸로 덮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시금치가 살짝 숨이 죽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설탕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죠. 전혀 안 넣었죠. 네. 배만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물려서 단맛도 있고 윤기도 또 살아나는 그렇죠. 거죠. 아유, 우리 불조수가 이제는 요리 공부를 좀 하시나 봐요. 그때는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넣게 되면 또 고소하겠죠. 그럼 참기름을 네. 양념장 만들 때 안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야지 참기름 향이 올라오면서 시금치와 궁합이 딱 맞아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깨까지.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네. 한번 담아볼까요? 야, 조금만 진짜 잠깐만 맛있죠. 내려주세요. 네. 오, 야. 너무 맛있어져. 네, 이 네. 시금치가 완전 죽지 않고 숨이 적당히 네. 색깔을 내면서 있으니까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네. 이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네. 그냥 이렇게 밥- 잡수셔야 맛있어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색깔도 뭐 다른 이야. 반찬 필요 없죠. 그리고 푸릇푸릇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 이렇게 해서 진짜 색감이 요걸 닦아야 살아있어요. 되는데. 네네네. 자,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와, 제가 요거를 우리가 저 그러면 맛을 아니까. 아니까. 근데 근데 그 맛보다 맛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금치가 들어간 게 궁금해요. 어떤 맛을 낼지. 요거 제가 조금씩 퍼드릴게요. 네. 잡숴 보세요. 네. 시금치와 불고기의 맛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요걸 보실 수가 네. 있어요. 요즘 시금치가 얼마 전에 무쳐서 먹었는데 네. 달더라고요. 이 두 개를 어. 이렇게 하자면 되겠죠? 네. 달달한 요즘이 시금치가 제철이구나. 네. 선생님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한우로 또 이렇게 고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어쩐지 고기가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이렇게 이제 시금치 불고기 만들었어요. 네네. 그랬으면 우리가 조금 이 시금치 불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제가 죽을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죽을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아까 제가 다듬어서 요거 소금에 살짝 헹궈놓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네. 자, 데치고 나면 요렇게 조금 나른나른해지죠. 네네. 그럼 요거를요. 요렇게 볼에다 좀 담고요. 네네. 행복한 맛이야. 행복해요? 맛있네요. 국간장 반 큰술을 넣고 네. 살짝 밑간을 밑간을 해주세요. 해주네요. 네. 네. 이렇게 밑간을 해야지만 요 시금치가 나중에 간이 딱 맞아서 시금치는 싱거운데 뭐 다른 거는 괜찮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밑간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 달걀이 있는데요. 네. 달걀을 깨트려서 체에다가 한번 좀 내려주세요. 알끈을 제거를 달걀을. 해주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야 굉장히 죽게 넣었을 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요 찬밥
한 공기 정도만 준비해 선생님, 주세요. 찬밥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뜨거운 밥 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이왕이면 냉장고 속에 있는 찬밥 꺼내서 하시는 게 아. 냉장고를 비울 수가 간편하게 있잖아요. 또 할 수 그럼요. 있게. 네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죽에다가 된장을 넣습니다. 예. 그리고 들기름으로 네. 양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 불을 좀 켜놓고요. 네. 들기름에다 이제 볶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 밥을 먼저 주시겠어요? 네. 자, 밥 놓고. 진짜 찬밥이네요. 네, 찬밥이에요. 네. 그리고 네. 요거 된장 넣고. 된장. 그다음에 들기름 넣고. 네. 이걸 먼저 볶아요. 이렇게 해서. 밥에 양념이 배이게. 그렇죠. 이렇게 네. 볶아야지만 양념이 잘 배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굉장히 구수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우리가 보통 된장을 한번 볶아 먹잖아요. 네. 그럼 된장의 그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 텁텁한 그런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들기름에 볶고 나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이게. 많이 고소. 네. 이렇게. 밥을 먼저. 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곧다가 물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네. 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죽은요 네. 밥의 6배예요. 네. 그러니까 6컵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많이 그러면 한 컵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아까 그 알끈 제거한 달걀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만 넣으시면 돼요. 하나만. 네. 그래서 요거를 끓여요. 근데 생방송 중이니까 제가 옆에다가 미리 이렇게 끓여놨어요. 죽은 또 오래 끓여야 돼. 이렇게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밥이 약간 아까 좀 제가 퍼지네요, 살짝. 준비해놨던 시금치 주실래요? 네. 자, 시금치 요 국간장에다가 해놨잖아요. 네네. 요거를 넣으세요. 음. 요걸 잘 섞어요. 금방 죽이 만들어졌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시금치에 먼저 밑간을 해놨고 시금치는 밑간하기 전에 한번 데쳐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데쳐놓고 밑간을 했으니까 간이 완전히 딱 맞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국물이 좀 있을 때 뭘 네. 하느냐? 요거 하세요. 요거. 알끈 제거한 달걀. 알끈을 제거한 달걀을 넣는데요. 요거 네네. 넣는 순서가 있어요. 젓가락 좀 주시겠어요? 네네네. 순서가 있어요. 네. 요거를요, 요렇게 해서 젓가락을 대고 이렇게 줄알을 쳐요. 그리고 잘 섞어요. 이러면 달걀이 퍼지지 않고 네. 완전히 시금치하고 죽하고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거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줄알을 치면서 네, 이렇게 해줘야 그렇죠. 되네요. 자, 됐어요. 자, 네. 그랬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요거 네네네. 이제 잡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자, 국자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한 그릇씩 퍼드릴게요. 야, 지금 막 지금 막 풀었어요, 지금. 지금 막 풀었어요. 따끈따끈한. 아니 오늘 날 춥고 지금 네. 딱 불고기 따끈하죠. 네. 저기다가 또 시금치 달걀죽 있죠. 이게 불고기부터 아까 한번, 저희가 못 참고 좀 먹었었는데요. 네. 알끈을 제기한 달걀죽이 네. 얼마나 또 아유, 부드럽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한 네. 맛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선생님, 우리 불조수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시식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행복한 맛이에요. 와. 여기다가도 밥 비벼 먹고 싶다. 아, 그죠? 그래요? 아니 우리가 고기에 뭐 간을 했다거나 밑간을 했다거나 재워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간이 잘 뱄어요. 그리고 시금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건강한 맛이에요. 그리고 시금치 식감이 씹히거든요. 그 느낌도 좋아요. 오늘 날 추운데 이게 따뜻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와. 이거는 마지막에 밥 비벼서 밥 비비고 볶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금치 불고기는요, 네. 밥을 한 공기 따끈하게 그릇에다 놓고 불고기를 떠서 덮밥으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시금치를 씹으니까 시금치 향이 싹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불고기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이건 몰랐네. 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이 시금치가 완전 숨이 죽지 않은 이 향긋한 그 느낌이 좋아요. 그렇죠. 네. 시금치 달걀죽은 어떨까요? 와, 달걀죽은 지금 막 해가지고 아. 조심히 먹어야 돼요. 김이 막 올라와요. 네. 뜨겁습니다. 어우, 뜨거워. 된장 향이 은근히 배었어. 이게 그쵸. 대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아, 맞다. 은근히 된장을 넣었죠? 와,
그리고 시금치가 된장과 궁합이 또 잘 맞잖아요. 볶아서 끓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죠. 이게 달걀도 풀어서 넣다 보니까 네. 너무 부드러워서 후루룩 넘어가요. 그리고 달걀이 육수 뭉쳐져 있지 와. 않을까요? 네, 골고루 좋네요. 그거 좋네요. 이렇게 줄알 치면서 하는 거죠? 네, 젓가락을 대고 줄알을 치고 난 다음에 재빨리 흔드는 게 바로 비법입니다. 네. 살짝 스튜디오도 지금 살짝 쌀쌀하거든요. 그렇죠. 네. 쌀쌀해요. 근데 네. 이거 먹으니까 그냥 안에가 정리가 불안하게 돼요. 뜨끈해지는. 아주 네.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네요, 바로. 야, 정말 맛있네. 이 죽 위에다가 고기 하나 살짝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그쵸. 간이 너무 적절해서 네. 진짜 입에서 녹네요. 와. 지금쯤이면은 아마 뭐 좀 먹을 게 없지 굉장히 출출한데 좀 든든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럴 때 잡수셔야 되는 게 바로 시금치 불고기와 시금치 달걀죽입니다. 오늘 같이 추운 날 정말 딱이네요. 네.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시금치 특집. 오늘의 메뉴는 시금치 불고기와 시금치 달걀죽입니다. 먼저 시금치는 뿌리를 다듬고 찢어서 흐르는 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마지막 헹군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시금치를 헹궈 건집니다. 쇠고기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사방 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다시마 우린 물, 간장, 배, 양파, 마늘, 청양고추, 맛술을 곱게 갈아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제 깊이가 있는 팬에 양념을 붓고 쇠고기를 버무려 볶아주세요. 고기가 반 정도 볶아지면 느타리 버섯과 시금치, 대파를 넣어 함께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엿을 넣어 버무리고 참기름과 깻가루를 넣어주면 시금치 불고기 완성입니다. 이제 시금치 달걀죽도 만들어 볼까요? 시금치는 다듬고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물기를 짜줍니다. 데친 시금치를 썰어 국간장에 밑간하고요. 달걀은 체에 내려 알끈을 제거합니다. 냄비에 들기름과 된장, 찬 밥을 볶다가 생수를 넣고 끓여주세요. 밥이 풀어지면 시금치와 소금을 넣어 끓이고 달걀을 섞어주면 시금치 달걀죽도 완성입니다. 면역력 길러주는 시금치 불고기와 시금치 달걀죽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시금치 불고기, 또 시금치 달걀죽. 오늘같이 추운 날 뜨끈한 게 들어가니까 네. 정말 몸에서 이 체온이 쫙 올라가면서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는데 다음 주에 또 뭐 기대가 돼요. 다음 주가요 바로 동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지팥죽 다들 아마 끓이실 생각하실 텐데요. 네.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는 동지니까 팥을 가지고 네. 팥죽은 아니고요. 팥 조랭이 떡국을 만들 생각입니다. 팥 조랭이 떡국이요? 네. 야, 이것도 기대돼. 다음 주 빨리 왔으면 좋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맞이하는 첫 연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참 많은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참 쉽죠.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고글을 쓴 채 정해진 코스를 걸어가는 시민. 잘 걷는 듯 싶다가도 점점 한쪽으로 몸이 쏠립니다. 바로 앞에 놓여진 고리에 링을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음주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가상 음주 체험 고글. 쓰고 있으면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조금 어지럽고 하는데 감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똑바로 운전이 안 되겠죠. 노란색 사슬로 꽁꽁 묶인 승용차. 술을 마신 뒤엔 차량을 봉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573명, 부상자도 1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엔 서울 강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를 탈 때도 술을 마시면 처벌 대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대를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경찰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김정근입니다. 오늘도 날이 추워서요. 든든하게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오늘 먹어보니까 이게 뜨끈한 거 안에 들어가야 열이 나네. 그럼요. 뜨끈한 거 최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레시피는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뜨끈하게 한 그릇 해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